2024년 11월 15일 새벽 3시 서울대학교 병원 407호 병실. 나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고 형광등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가끔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2시간 전 의사가 방금 말했습니다. 남편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인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심장이 극도로 약해지셨고 이대로 가시면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길어야 일주일에서 2주. 일주일. 6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남은 시간이 일주일이라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나는 60년을 함께 살면서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 어제 저녁 7시 아내가 부엌에서 쓰러졌을 때 119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부인분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병이 있으세요? 모릅니다. 평소에 드시는 약은? 모릅니다. 알레르기는요? 모릅니다. 구급대원이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부인분 남편 맞으세요? 그 눈빛이 나를 찔렀습니다. 6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니. 더 충격적인 건 병원에 도착해서였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부인분이 최근에 병원 오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데요. 의사가 컴퓨터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3개월 전에 같은 증상으로 응급실 오셨는데요. 3개월 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도 남편분이 함께 오셨나요? 아니요, 혼자 오셨어요. 그 말이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내는 3개월 전에도 쓰러져서 혼자 병원에 왔고 나는 그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아내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을 때 간호사가 건네준 작은 수첩. 아내 베개 밑에 있었는데 남편분이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수첩 첫 장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 수첩을 읽고 병원 화장실에서 1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60년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첫 만남은 1962년 2월 3일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오늘 당장 배우자에게 전화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특히 22분에 나오는 아내의 수첩 내용과 38분에 나오는 제 고백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수, 올해 82세입니다. 1962년 4월 15일 일요일, 서울 종로구 어느 작은 한옥집. 나는 22살이었고 아내는 20살이었습니다. 중매로 만났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명동의 어느 다방에서였습니다. 아내는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곱게 빗어 넘겼고 화장은 거의 안 했습니다. 우리는 30분 동안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2주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들이 함께였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부모님들이 결정하셨습니다. 혼인 날짜는 4월 15일로 하자.
우리는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서로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다들 그랬습니다. 사랑이 뭔지 잘 모르고 결혼했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정해주신 분과 결혼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결혼하면 사랑이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신혼 첫날 밤, 우리는 어색하게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르다가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이름이 뭐예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했는데 이름도 모른다니. 김순자요.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순자 씨. 나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김영수요. 아, 그래요, 영수 씨. 그게 우리의 첫 대화였습니다. 서로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채 시작된 60년. 신혼생활은 고달팠습니다. 나는 작은 무역회사에 다녔습니다. 월급은 3,000원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7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밤 9시나 10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했습니다.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그게 아내의 하루였습니다. 우리는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퇴근하면 너무 피곤했습니다. 밥 먹고 TV 보다가 그냥 잠들었습니다. 가끔 아내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았어요. 응. 나는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장 보러 갔는데 배추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 이웃집 아주머니가 인사하시던데 다음에 같이 인사하러 가요. 응, 알았어.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나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1963년 1월 5일, 첫 아들 준혁이가 태어났습니다. 출산실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나는 기뻤습니다. 출산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침대에 누워 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고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나를 보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고생했어요.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나는 그게 충분한 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1965년 6월 12일, 딸 지연이가 태어났습니다. 1968년 3월 20일, 둘째 아들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나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좋은 학교 보내야 했습니다. 좋은 옷 입혀야 했습니다. 출근 시간은 더 빨라졌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퇴근 시간은 더 늦어졌습니다. 밤 11시나 12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는 출근했습니다. 일요일에는 접대 골프를 갔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내와는 더더욱 대화가 없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드물게 집에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오늘 아이들이랑 놀이공원 갈까요? 나는 소파에 누워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아이들이 아빠랑 가고 싶대요. 다음에 가자, 피곤해. 언제요? 당신 항상 바쁘잖아요. 나는 짜증이 났습니다.
내가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는데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들도 실망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장으로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버는 게 최고의 사랑 표현이라고 믿었습니다. 1975년 10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식탁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나는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얘기요. 우리 요즘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대화할 거 있어. 나는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항상 내일이에요. 오늘은 안 돼요. 나는 짜증이 났습니다. 아, 왜 이래? 사람 피곤하다잖아. 대화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죠. 우리 부부잖아요. 부부면 다야 말 안 해도 통하는 거지.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그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49년 후에 왔습니다. 1980년대.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교육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참고서 값. 나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승진도 했습니다. 대리에서 과장이 되었습니다. 월급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책임이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준혁이는 서울대 경영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지연이는 이화여대 영문과에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연세대 경제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내 아이들이 모두 명문대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어느 순간부터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게 편했습니다. 말 안 해도 되니까. 신경 쓸 게 없었습니다. 2000년대 아이들이 결혼했습니다. 준혁이는 2002년에 결혼했습니다. 지연이는 2005년에 결혼했습니다. 준호는 2008년에 결혼했습니다. 손주들도 태어났습니다. 준혁이에게 아들 둘, 지연이에게 딸 하나, 준호에게 아들 하나. 2010년 나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8년 직장 생활이 끝났습니다. 처음으로 집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살림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나는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예능을 봤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대화가 없었습니다. 가끔 아내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까요? 나중에. 나는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24시간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밥 먹을 때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먼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집에서 TV를 봤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살림을 했습니다. 아침 8시,
나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움직이는 게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당신 괜찮아? 나는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나는 그냥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침밥이 나왔습니다. 밥국 반찬,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싱거웠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나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던 손이 또 떨렸습니다. 국그릇이 기울어졌습니다. 야, 조심해.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국그릇을 제대로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밥을 빨리 먹고 일어났습니다. 산책 가야지.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1시간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9시 30분쯤이었습니다. 집이 조용했습니다. 당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엌에 가봤습니다. 설거지가 그대로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항상 설거지를 바로 했습니다. 당신, 다시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신, 여보, 당신 농담 아니야, 일어나 봐.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아내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왜 그래?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병원 가야 돼. 괜찮아, 그냥 좀 누워 있을게. 아니야, 지금 당장 병원 가야 돼. 나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희 집사람이 쓰러졌는데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서울시 강남구 아주소가 뭐였지? 당황해서 주소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나는 현관으로 뛰어가서 우편함을 봤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23-45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올라왔습니다. 부인분 어디 계세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아내를 살펴봤습니다. 혈압 재고, 맥박 재고, 그리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부인분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혈액형 모르세요? 구급대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 모르겠습니다. 구급대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병이 있으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평소에 드시는 약은? 저 그것도 잘. 알레르기는요? 구급대원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부인분 남편 맞으세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아내를 들것에 실어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빨간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젊은 여자 의사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남편입니다. 잠깐 상담실로 가시죠. 상담실로 갔습니다.
의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부인분 상태가 매우 안 좋으십니다. 얼마나 안 좋은데요? 탈수와 극심한 과로가 겹쳐서 쓰러지신 건데 더 큰 문제는 심장이에요. 심장이요. 내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그리고 영양 상태도 극도로 안 좋고 체중도 10kg이나 빠지셨고 10kg이요?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분, 부인분 요즘 제대로 식사 안 하셨나 봐요. 아, 그건 잘. 그리고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부인분이 요즘 많이 우울하셨나요? 우울하다뇨. 네,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우울증 약이요. 내 기록상으로 6개월 전부터 정신과에서 처방받으신 약이 있어요.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부인분이 최근에 병원 오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데요. 의사가 컴퓨터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3개월 전인 8월 15일에 같은 증상으로 우리 병원 응급실에 오셨는데요.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친구들을 만나러 골프장에 갔었습니다. 그때도 남편분이 함께 오셨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혼자 오셨어요. 택시 타고 오셨고, 치료받고 택시 타고 혼자 가셨어요. 그 말이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5월 20일에도 오셨고, 2월 14일에도 오셨고, 작년 10월에도 오셨어요. 다 혼자 오셨어요. 나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인분 상태가 정말 안 좋아요. 얼마나 안 좋은데요? 의사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는 게 최악의 경우 시간이 얼마 안 남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얼마나요? 지금 상태로는 길어야 일주일에서 2주. 일주일. 6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남은 시간이 일주일. 물론 회복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본인이 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부인분 의지가 없어 보이세요. 마치 이제 그만 쉬고 싶다는 사람처럼. 그리고 의사가 물었습니다. 가족분들 빨리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의사가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부인분 베개 밑에 있었는데 남편분이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습니다. 부인분 지금 일반 병실로 옮기고 있어요. 407호예요. 들어가 보세요. 나는 멍하니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수첩 첫 장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23년 1월 1일, 새해 첫날, 나는 당신에게 새해 인사를 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여보. 당신은 신문만 봤다. 응. 그게 당신 대답의 전부였다. 몇 장을 넘겼습니다. 2023년 8월 15일. 광복절. 오늘 쓰러졌다. 정말 위험했다. 혼자 119에 전화했다. 병원에 갔다. 의사가 입원하라고 했다. 나는 거절했다. 집에 가야 했다. 당신 저녁을 해야 했으니까. 당신은 그날 골프 갔다가 밤 9시에 들어오셨다. 밥 먹고 TV 보고 주무셨다.
아무것도 모르셨다. 손이 떨렸습니다. 2024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나는 당신을 위해 초콜릿을 샀다. 비싸지만 샀다. 드렸다. 당신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받았다. 그날 밤 쓰레기통에 그 초콜릿이 있었다. 당신은 먹지도 않고 버렸다. 나는 화장실에서 울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오늘 아침 국을 끓였다. 손에 힘이 없어서 소금통을 열지 못했다. 국이 싱거웠다. 당신은 화를 냈다.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미안해요.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다. 손에 힘이 없어서 소금통을 못 열었다고.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어차피 듣지 않으실 테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당신, 60년 동안 나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 적이 있나요? 나는 당신 곁에 있었지만 늘 혼자였어요. 당신은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수첩은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나는 수첩을 꼭 쥐고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6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아내가 언제 쓰러졌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혼자 갔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아내 생일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우울증 약을 먹는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10kg이나 빠졌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을 씻고 407호 병실로 갔습니다.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놀란 표정도 아니었고 반가운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119에서 전화 왔어. 아, 그래요. 당신 왜 말 안 했어? 3개월 전에도 쓰러졌다며? 작년에도 쓰러졌다며?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왜 그랬어? 왜 혼자 병원 갔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내는 한참 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해도 소용없으니까요. 뭐? 당신은 어차피 듣지 않으니까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국이 싱겁다고 화내셨잖아요. 내 손에 힘이 없어서 소금통을 못 열었다는 건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당신 60년 동안 그랬어요. 나는 당신한테 말했어요. 허리 아프다고 쓰러졌다고 병원 간다고. 근데 당신은 한 번도 제대로 들으신 적이 없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피곤해요. 당신 혼자 있고 싶어요. 나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큰딸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지연아 지금 당장 병원 올 수 있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지금 병원에 계신다. 서울대병원 407호. 뭐라고요? 엄마가 왜요? 빨리 와. 그리고 오빠들한테도 연락해. 알았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준혁이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준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1시간 후 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큰아들 준혁 39세, 둘째 아들 준호 36세, 딸 지연 34세. 아빠, 엄마 어디 계세요? 준혁이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저기 407호.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복도에 남았습니다. 잠시 후 지연이가 울면서 나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영.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3개월 전에도 쓰러졌다면서요? 그것도 여러 번 혼자 병원 오셨다는데 아빠는 왜 몰랐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 엄마가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3월에. 뭐라고 했는데?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지연아, 엄마 너무 외로워. 아빠는 나를 안 봐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셨어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저는 엄마가 좀 예민하신가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였네요? 아빠, 엄마한테 대체 뭐 하신 거예요? 지연이가 울면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이도 나왔습니다. 아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 그게... 말씀하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대. 뭐라고요? 준혁이가 소리쳤습니다. 길어야 1주일에서 2주. 준혁이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준호도 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형, 이거 진짜예요? 응. 아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혼자 병원 다니신 걸 어떻게 몰라요? 우울증 약 드시는 것도 10kg 빠진 것도 어떻게 몰라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평생 엄마한테 뭐 하신 거예요? 그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는 평생 돈만 버셨잖아요. 집에 오면 TV만 보시고 엄마랑 대화도 안 하시고 우리랑도 놀아주신 적 없잖아요.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기계셨어요. 아빠라는 게 이름뿐이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무너졌습니다. 저녁 7시쯤 아이들은 병실에서 엄마를 돌보고 있었고 나는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준혁이가 나왔습니다. 아빠, 응. 엄마가 아빠 안 보고 싶대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췄습니다.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아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 좀 봐줘. 볼 게 뭐 있어요? 아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60년 동안 안 봤는데 이제 와서 뭘 봐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당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60년 동안 나한테 뭐 해주셨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신 적 있어요. 내가 아파도 관심 없으셨잖아요. 내 생일도 기억 못 하셨잖아요. 당신, 나는 이제 지쳤어요. 당신 곁에 있는 게 너무 외로워요. 차라리 혼자인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아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이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나는 아내 침대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아이들도 놀랐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요. 당신 나 정말 잘못했어. 평생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82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당신은 60년 동안 나한테 밥하고 빨래해주고 집 정리하고 아이들 키워주고 근데 나는 당신한테 뭐 해줬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 수첩 봤어. 당신이 3개월 전에도 쓰러졌다는 거, 작년에도 쓰러졌다는 거, 혼자 병원 갔다는 거, 당신 생일도 내가 기억 못한 거, 당신이 우울증 약 먹는다는 거, 당신이 10kg이나 빠졌다는 거, 다 봤어. 아내도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초콜릿 버린 것도 봤어. 당신이 소금통 못 연 것도 봤어.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도 봤어.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없으면 나 아무것도 못해. 밥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혼자서는 하루도 못 살아. 제발 포기하지 마.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당신한테 잘할 기회를.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안 늦었어. 절대 안 늦었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래도 돼. 하루라도 일주일이라도 괜찮아. 나한테 기회만 줘 제발. 아내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나를 사랑했어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랑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사랑했어요. 당신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잡고 싶고 안기고 싶었어요. 결혼하고 첫 1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이 퇴근하고 현관문 열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그때는요? 그때는. 그럼 지금은요?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사랑인지 습관인지 의무인지.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물어보셨잖아요. 사랑했냐고. 과거형으로 물어보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사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60년 습관인 것 같아요. 당신. 근데 말이에요.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요? 당신 없으면 나도 없어요. 당신이 싫어서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당신 곁에 있는 게 너무 외로워서 죽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았습니다. 아내도 나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아이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날 밤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 후에 나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사랑해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그날 밤 나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잤습니다. 아내와 손을 잡고 6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손을 잡고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병실로 왔습니다. 부인분, 오늘 아침 검사 결과 보니까 조금 이상한데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어제보다 수치가 조금 좋아지셨어요. 정말요? 아주 조금이에요. 하지만 어제는 계속 나빠지기만 했는데 오늘은 조금 좋아졌어요. 부인분 어제 뭔가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내가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응, 있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하세요. 의학적으로 설명은 안 되지만 마음이 좋아지면 몸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노년층은 더 그래요. 하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예요. 계속 지켜봐야 해요. 3일째 되는 날, 의사가 또 왔습니다. 오늘도 조금 더 좋아지셨어요.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있어요. 혈압도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고요. 정말요. 응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해요. 그 3일 동안 나는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도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점심 먹을 때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지 않아요. 저녁에 잘 때 말했습니다. 당신 사랑해요. 5일째 되는 날, 아내가 링거를 뗐습니다. 6일째 되는 날, 아내가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천천히요, 천천히. 우리는 병실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의사가 말했습니다. 놀랍네요, 정말. 일주일 전만 해도 정말 위험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하지만 집에서도 계속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의사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계속 지금처럼 해주셔야 해요. 부인분한테 가장 좋은 약은 남편분이에요. 알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퇴원날 아침, 아이들이 모두 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거실을 꾸며놨습니다. 꽃이 가득했습니다. 현수막도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퇴원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내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이 돌아가고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당신 설거지 같이 할까요?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당신이 설거지를요? 응, 배워야지 이제.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나는 접시를 헹구고 아내는 행주로 닦았습니다. 서툴렀지만 괜찮았습니다. 함께 하는 게 좋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TV를 틀었지만 우리는 TV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내일 뭐 하고 싶어요? 아내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산책하고 싶어요, 공원에. 좋아요, 내일 아침에 가요. 그리고 커피도 마시고 싶어요. 그것도 하고. 그리고 당신이랑 손잡고 걷고 싶어요. 나는 아내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매일 할게요.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침대에서 손을 잡고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내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부엌에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만들고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서툴렀지만 해냈습니다. 아내가 일어나 식탁에 앉았을 때 나는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도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요. 식사 후 우리는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져 나뭇잎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기 예쁘다. 응, 정말 예쁘다. 우리 자주 오자. 그러자.
우리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캔커피였지만 맛있었습니다. 당신 우리가 참 늦게 철든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근데 말이에요. 응, 그래도 좋아요. 뭐가요?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지금이라도 함께 있는 게, 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먼저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매일 저녁 우리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손을 잡고 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의 건강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체중이 3kg 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6개월 전만 해도 일주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건강하세요. 그리고 지금 2025년 11월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매일 아침 함께 식사합니다. 매일 저녁 함께 산책합니다. 매일 밤 손을 잡고 잡니다. 그리고 매일 말합니다. 당신 사랑해요. 나도요. 어제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뭐가요? 나를 살려줘서.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살려준 거예요.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진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돈 버는 기계였어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 살려준 거네요. 그래요, 서로 살려준 거예요. 이제 나는 압니다. 부부가 60 넘어 80 넘어 깨닫는 진짜 행복은 화려한 여행이 아니라 같은 식탁에서 밥을 한 끼 더 먹는 것이고 큰 선물이 아니라 오늘도 수고했어라는 한마디를 나누는 것이며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툴러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있어서 내 인생이 덜 외로웠어. 이 말을 지금 서로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결혼 행복한 부부라고 조용히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 60이 넘어 80이 넘어서야 깨닫는 진실이 있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고백이 아니라 매일같이 같은 사람의 옆자리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걸. 행복은 인생이 완벽해졌을 때 오는 게 아니라 부족한 인생을 함께 견뎌주는 사람이 있을 때 찾아온다는 걸. 그리고 부부의 행복은 젊을 때가 아니라 서로의 약해진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안아줄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걸. 나는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82세에 비로소 진짜 남편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82세와 80세에 비로소 진짜 부부가 되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은 더 이상 후회만 가득한 인생이 아닙니다. 남은 날들을 우리는 함께 천천히 걸어갈 것입니다.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조금 더 많이 고마워하면서 조금 더 자주 웃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까지 당신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나도요. 이 말을 매일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나는 오늘도 내 아내와 함께 또 하나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내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 그리고 공유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